네,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디지털 산업 정책 세션입니다. 디지털 산업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기대됩니다. 본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여의도 연구원의 지상욱 원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국민의힘 소속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으로 있는 지상욱입니다. 저는 오늘 행사에 축사하러 온 건 아니고요. 고명하신 교수님들의 정책과 기술 또 세상의 흐름 이런 걸 공부하고자 왔습니다. 지금 와서 지나간 부분은 돌아가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많은 도움이 돼서 3월 9일 날 제가 맡은 책무를 다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산업 정책 세션은 이원부 동국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고 이경정 경희대학교 교수님의 발제 후 박수아 바이브 컴퍼니 대표님과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님의 토론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사회를 맡게 된 동국대학교 이원부입니다.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지역구 내 우리 지상욱 의원님, 지금은 이제 의원님이 아니시지만 좋은 소식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바쁘신 시간 내줘서 참석해 주신 데 경화를 드리고요. 또 우리 전 회장단들 경영정보학회 행사입니다. 이게 사실 두 정당의 강령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저희들 한국경영정보학회 큰 행사이기 때문에 불행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여들 현장에서 못 하셨지만은 우리 지금 슈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카메라 영상이 지금 잡히고 있으니까 아마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그런 찬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지털이라는 말을 빼면은 21세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면, 팬데믹, 그다음에 또 이 모바일 이런 세계 화두로 해서 지금 강제적으로 저희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자체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슈드두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강제적으로 비가역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현상인데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의 도구로서의 디지털 또는 도구가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이제 디지털이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 소비자 보호 이런 이슈들을 다 망라를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훑어보는 그래서 두 양당에서 대선을 앞두고 제안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경준 교수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저희들도 거기 토론도 한번 해보고 현실성이나 실의성, 가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이 디지털 정책은 수없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이경준 교수님과 오늘의 행사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산업 정책이 그 사이에 빠뜨렸던 그리고 말은 많이 회자되었지만 실질적인 실행이 되지 못했던 그런 근본 원인들을 한번 탐색해 가면서 양당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다시 그런 오류에 빠뜨리지 않게 플로우에 계신 우리 석학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안중호 전 회장님을 비롯해서 좋으신 비록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고 계시고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못 하시지만은 또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오늘의 이 회의가 좀 더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이런 국가 발전, 양당의 발전뿐만 아니라 저희들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45분간인데 이미 저희들이 한 10분 이상은 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좀 단축해서 정시에 끝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우리 이경준 교수님이 본래는 한 25분 해주기로 하셨는데 한 20분으로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토의해 주시는 박수아 전무님하고 유태준 대표께서도 한 7분 내외로 좀 해주시면은 한 20분, 14분, 34분 저희들 또 플로우에 있는 여러분들 여기도 듣고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말이 좀 시간이 길어지면은 제가 도중에
좀 인터셉트를 좀 하는 식으로 하겠으니까 그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빨리 시작하도록 하시죠, 우리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이경준입니다. 그 바로 전 세션은 이제 양당을 대표해서 교수님들께서 정책을 발표를 해주셨고, 이제 이번 세션과 다음 세션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드리는 세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의 정책이 아니고요. 디지털 산업 정책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어떤 좋은 정책이라 하면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원리는 크게 이제 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을 하는 나라가 부강해진다라고 하는 더글라스 놀스의 제도 경제학 이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인간의 뭐 인격권이랑 인권, 건강이 다 인적 자본 관점에서 표현되고요. 공유 재산권이나 사유 재산권을 어떻게 적절하게 보호하고 활용하는 국가가 이제 부강해진다. 근데 더글라스 노스가 이제 한마디 더한 것은 좋은 제도를 통한 어떤 거래 비용을 축소시키는 나라가 돈을 훨씬 더 부자가 된다. 그래서 이 더글라스 노스 이론에다가 이제 더 덧붙인 것이 이제 데이런 에스모글루의 Why Nations Fail이죠. 여기서는 이제 더글라스 노스 이론에다가 참여와 포용,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경제사회 문화체제가 더 부강해진다. 거기에 만약 좀 더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이제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자본, 비경제적 자본, 그다음 비경제적 자본에서는 어떤 지적 자본, 또 지적 자본에서는 어떤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구조적 자본, 그다음에 또 상징 자본, 문화 자본, 심지어는 이제 매력 자본까지 이러한 자본을 확충하는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경영 정보학의 또 주요 이론이 사실 오늘도 경영 정보학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어떤 가치를 사용자가 느끼게 하고 참여와 사용이 쉽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사용과 참여를 위한 어떤 규범과 문화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경영정보학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문을 쓰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하지만 이제 어떤 혁신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 선도자가 있지만 또 반대자도 있고, 그럼 어떻게 어떤 혁신을 성공시키고 확산할 것인가, 이런 어떤 이론적 관점에 근거해서 오늘 정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그런데 이제 어떠한 디지털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 기술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자유와 협력의 어떤 증진, 또 인간의 어떤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게 되고, 또 거래와 어떤 자발적 공유의 증대라든가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향유,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의 어떤 가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 제안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하다 보니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디지털 융합 분야에 어떤 자유의 바람을 넣는 정책이 필요하다. 오늘 앞서 발표하신 것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어떤 진보나 보수나 연하야가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과 비디지털의 어떠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하는 분들은, 근데 디지털은 요즘은 이제는 하나의 IT 산업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의료, 교통, 유통, 통신, 농업 이런 데 다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하는 분들이 그런 융합 분야의 분들을 추동하고 그분들을 협력하면서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융합 분야에 어떤 자유의 바람이 필요하다고 한번 써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982년에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됐더라고요. 1950년대부터 야간 통행 금지가 있어가지고 뭐 조선시대 때부터 있다고 하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그 자유가 없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1989년에 해외여행이 비로소 자유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보면 너무나 당연한 자유를 제한했던 그런 과거의 어떤 유물을 우리가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규제와 관치로부터의 어떤 해방 정책이다. 지난 5년 약간 비효율적으로 비대해진 그런 정부의 개입을 원위치로 돌려놓을 필요 있고, 그다음에 1968년에 어떤 국민교육 헌장이 있었다면 2022년에 어떤 뭔가 최후 개인화 교육 헌장 같은 게 있어서 어떤 교육 체제를 디지털로 AI로 바꿔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우리가 다초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할 때 과연 2040년쯤 되면 어떤 세계 10대 기업이 한 3개 정도
나와야 되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세계 30대 기업도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난 20년간 삼성전자라는 어떤 세계 10대 기업이 하나 나왔습니다. 앞으로 만약 우리가 앞으로 20년 후에 세계 10대 기업을 한 3개 정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면 결국 국가의 어떤 정책 방향이 이런 것으로 가셔야 된다. 그다음에 발전적인 어떤 지속 가능 생태계 정책, 좀 더 바람직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그래서 크게 한 5분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디지털 AI 기술 융합 분야에 자유의 바람이 있어야 된다. 일단 의료 같은 경우에 아까 이영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원격 진료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어떻게 원격 진료가 안 되는 시절에 살았지? 제가 아까 통금처럼 어떻게 해외 여행을 잘 못하는 시절에 있었지 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자유가 억제된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것들을 없애자는 거죠. 그래서 원격 진료를 하고 디지털 치료제를 전면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소파에서 우리의 뭐 혈압도 재고 거의 모든 제품이 디지털 치료제가 되고 원격 진료 제품과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 수요가 증가되고 결국은 의사들도 더 돈을 많이 벌고 국민들은 건강이 더 증진되고 수명이 올라가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병원의 어떠한 규모 격차 해소, 병원 규모에 따른 격차 해소가 좀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지역 병원부터 먼저 시작한다든가 그러한 어떠한 운영의 묘를 우리가 살릴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 분야에서는 이미 우버가 10년 이상 한국에 들어올랑 말랑 했는데 타다나 우버 같은 혁신적 모빌리티를 이제 전면 허용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뭐 또 택시 면허의 어떤 집단 경매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완만하게 이제 우리가 혁신 모빌리티 또 완전 자율 주행이 이루어질 그 시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유통 분야에서는 사실 10년 전에도 이런 대선 캠프 관련해서 제가 발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안 됐던 게 컨택트 렌즈, 안경, 선글라스, 와인, 의약품 이런 것들 온라인 판매가 안 됐는데요. 계속 안 되죠. 결국은 이런 금지되었던 온라인 판매 품목의 어떤 전면 자유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온오프라인 차별 금지 대원장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선언이 필요하고 그런 기본법이 필요해서 각 분야에서 약간의 이익 집단들이 아직 갖고 있는, 지금 전통주는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와인은 못 팝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제 원칙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번째는 약간 논란이 있는데 오늘 제 발표하는 건 다 토론을 촉발시키기 위한 것이지 어떤 뭐 그죠? 예를 들면 좀 황당하실지 몰라요. 대포폰을 허용하자는 얘기거든요. 보통 대포폰 하면 되게 나쁜 사람 취급하고 범죄자들이 쓰는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통신 비밀의 자유를 제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년간 통신 비밀의 자유가 더 축소되고 있고 사람들이 뭔가 좀 무서워하고 있고 이런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고 익명으로 통화할 권리, 그래서 오히려 대포폰을 오히려 허용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것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 농업 분야도 농업 방법의 자유라든가 농업 자동화의 자유, 지금 농장 규정 부분이 문제가 돼서 데이터 기반 농업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한다거나 농업 기계화 촉진법이 오히려 더 자유를 제약해서 어떤 혁신을 지금 형식과 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디지털 정책이냐? 사실은 다 디지털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 하시는 분들은 이 융합 분야를 이끌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규제와 간치로부터의 어떤 해방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포퓰리즘 폐기, 약간 논란이 있겠지만 지역 화폐, 어떤 제로페이 또는 관치 배달, 관치 포털, 관치 일자리, 또 관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지난 5년간 상당히 좀 비효율성 있고 국민의 어떤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민간의 산업을 오히려 위축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럼 투자 분야는 되게 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투자 규제가 있고 투자 카르텔이 있고 어떤 병목이 있습니다. 또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예를 들면 카카오가 텐센트에 2012년인가요? 투자 받은 거 굉장히 뼈아픈 한국의 그 잘못된 것이죠. 카카오가 지금 몇십 조짜리, 몇백 조짜리 회사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당시 10년 전에는 카카오에 투자 못하고 중국 회사 텐센트가 투자하게 만들었는가? 쿠팡도 마찬가지죠. 손정희 회장님이 투자했고 리드 손정희 회장이 투자했고 마켓컬리 중국 자본이 많이 투자했고 배달의 민족 독일 회사인가요? 예. 결국 이런 식으로 대표 스타트업이 오히려 국내 자본이 투자 못하는 그러한 어떤 결국 외국 자본에 의해서 성장하는 이런 투자 부진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의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오래된 이런 렌트 시킹 기관, 예를 들면 뭐 회사를 해보신 분은 다 알지만 기업 부설연구소 인증 이런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또 어떤 벤처기업 지정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한국산업기술진흥연회 같은 어떤 기관을 위한 거거든요. 이런 건 이제 폐지할 때도 됐다. 어떤 기관을 폐지한다는 건 너무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좀 오래된 것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규제 폐지 및 어떤 투자 카르텔 병목해서 이제 어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을 좀 더 과감하게 활성화할 필요 한다든가, 모태펀드와 또 벤처 캐피탈 간의 어떤 위계적인 갑질 문화를 타파한다든가, 모태펀드 운용에서 어떤 간취화가 좀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펀드 운용에서 어떤 정부와 지자체 입금이 있다든가, 또 대학이나 민간 기관의 어떤 벤처 투자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공공 펀드에 보면 이게 투자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이쪽 분야에 할 수 없이 투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컨텐츠면 컨텐츠에 꼭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인위적인 그런 어떤 자금 배분에 왜곡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참고 자료입니다. 혁신은 그래서 이렇게 기술하는 사람 또는 뭐 창업가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노조 또는 시민단체, 모든 공무원 또는 일반 시민, 모든 국민의 과제라는 것이고요. 오늘 김용진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똑같은 제 얘기랑 똑같아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 결국 중요한 거는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설적이게도 민간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너무 똑같아서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초개인화 교육 헌장 정책을 한번 해봤습니다. 1번이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코딩과 AI의 대학 입시 반영 한번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EBS를 AI 기반 초개인화 교육 체제로 전환한다. 1951년에 EBS가 라디오로 교육을 시작했더라고요. 56년에 텔레비전으로 했는데 중단됐다가 69년에 비로소 텔레비전으로 EBS가 교육을 시작했고, 2000년에 인터넷, 2009년에 모바일 앱이면 이제 한 10년 후가 됐으니 2022년에는 AI 기반의 초개인화 교육이, 이거는 뭐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EBS뿐만 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자체를 AI 기반 초개인화 교육 체제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AI 교재는 더 정확하고 더 인내심이 있어요. 각 학생한테 특별히 주의를 줄 수 있고요. 학생 속도 따라 다른 연습 문제를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완전히 숫자라는 걸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 교사는 할 일이 없냐? 그렇지 않죠. 인간 멘토가 되면서 연결자 역할이 되고, 비판적 사고나 창의력, 공감, 팀워크, 또 혼란스러울 때 명확히 설명해주고, 도전 목표를 제공해주고, 좌절받았을 때 위로해주는 훨씬 더 교육이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좀 제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마들이 그렇다고 해서 영어 안 가르칩니까? 사교육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럼 만약 선생님이 없어서 만약 영어를 못 가르치겠다 한다면 AI 기반의 초개인화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특히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사교육을 해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정책은 이제 일단 AI 1등 국가를 목표로 해야 된다. 아직 한국은 그래도 대단합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5위로 랭크되고 있어요.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이어서 5위인데 과연 여기서 한 등이라도 더 올라간다라는 게 참 만만치는 않은데, 우리나라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AI 1등 국가를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래서 AI를 어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AI로 보고 사람같이 생각하는 AI가 아닌 그런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잘 접근하고, 그다음에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되려면 활용하는 나라가 되면 AI 1등 국가는 오히려 저절로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I 의료기기 및 서비스에 보험 수가를 먼저 적용하는 나라가 되면은 많은 의료 AI가 발전할 것이고, 그건 또 원격 의료와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원격 의료 수가, 그럼 데이터가 발생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국민들이 더 가장 오래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Q&A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제 퀀텀 컴퓨팅, 뉴로 산업 또는 AI 산업, 이런 Q&A 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 인텔리전트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이제 로봇 프렌들리 인프라를 지원하는 거죠. 택배 로봇 프렌들리, 그다음에 청소 로봇 프렌들리, 가정이나 일반 어떤 도로에서도, 그다음에 주방 로봇 프렌들리, 이런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로봇 프렌들리 인프라를 지원하고, 디지털과 AI 기반의 어떤 순환 경제 산업, 그다음에 전국 이면 도로를 다 유무료 AI 기반 자동 결제 주차장화함으로써 이제 주차 어떤 위반이라는 그런
그 버릇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없앨 수 있다.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 이번 정부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약간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무제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아젠다로 제안을 해봅니다. 이 교수님, 네. 우리 3, 4분 남았어요. 3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인공지능을 지난 정부에서 약간 주춤한 이유가 이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를 가졌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인공지능은 엄청난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 16, 17까지는 그러한 인공지능 일자리를 줄인다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최근 3년에 대부분 세계 탑 스칼라들의 연구는 인공지능은 일자리를 늘린다. 왜? 자동차, 뭐 카메라, 이 수많은 자동화 기술이 수많은 인더스트리를 만든 것처럼 인공지능이 결국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AI는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은 결국 수요를 가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요를 창출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 창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산업으로 발전하는 이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의심도 갖지 말고 인공지능과 로봇이나 이런 자동화 산업에 매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한 얘기도 맞죠. 20년 전에 프랑스가 로봇 산업 경쟁에서 독일에 진 이유가 이런 고용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독일은 오히려 로봇 산업을 발전시켜서 실업률이 더 낮다는 거죠. 프랑스보다. 또 발전적인 지속 가능 생태계 정책은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법 같은 경우에 이제 SAI 회사가 지금 공공 부분 진출을 못 하는데요. 오늘 이호근 회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 경영정보학회가 그런 연구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뭔가 SAI 회사 대기업 SAI가 공공 부분 진출을 허용하게도 하는 동시에 그룹 계열의 어떤 매출 규모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어떠한 옵션을 둬가지고 서로 경쟁을 고양하는 지금 정부 부분의 경쟁이 제한돼 있고 또 대기업 SI에 또 경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양쪽의 경쟁을 어떻게 올릴 수 있냐는 거죠. 그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국산 클라우드, 이제 외산 클라우드를 어떻게 한시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또는 AI나 디지털 분야의 어떤 국산화를 어떻게 최대한 지원할 것인가, 또 정부 지원금으로 중국 외산품 구매 규제 같은 거,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예 노규제 노지원 분야를 선정하자. 정부한테 우리 지원도 안 받을 테니까 규제도 하지 마라. 블록체인 산업이 아마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는 게임 산업, 오늘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메타버스 산업, 또 기존 분야의 플랫폼 산업, 대기업 이런 데는 규제도 하지 말고 지원도 하지 말자. 지금 정부 R&D 자금이 대기업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굉장히 제가 얘기할 때마다 되게 무시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대기업한테 안 주면은 대기업이 상당히 더 스타트업과의 어떤 협력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벨헤드, 옛날에 벨헤드 네테드가 있었죠. 통신 산업에서 큰 어떠한 사람들과 인터넷 산업에서 큰 사람들. 우리나라 싸이월드, 네이트온 이게 다 세계 1등 하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다음 IPTV도 지금 우리나라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지만 사실 한국이 가장 IPTV가 빨랐던 회사인데 다 통신 3사한테만 IPTV를 줬습니다. 다음한테 하나 줬더라면 넷플릭스가 다음에 IPTV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통신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인터넷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딥헤드라고 한번 이름을 만들어봤어요. 딥러닝을 아는 사람, AI를 아는 사람들이 정책을 주도하게 해서 새로운 산업에 대비시켜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이재명 캠프에 대한 정책을 조금 평가하고 싶었는데요. 전자정부를 메타정부로 한다고 하셨어요. 너무 멋집니다. 하지만 저는 메타버스는 당위가 아니라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가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이재명 캠프의 정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IT 하는 사람은 이재명 찍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를 위해 이재명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약간 좀 비판적으로 코멘트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인재 양성이라든가 디지털 산업에 대한 프렌들리, 기업과의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범적인데 이 표를 직격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인 일자리를 창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CIO를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CIO 하고 싶은 분들이 표를 찍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디지털 매니저 10,000명 양성, 디지털 튜터 10,000명 양성, 디지털 멘토 30,000 양성 이렇게 하면 여기 내가 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표를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숫자를 정해놓고 좀 육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여전히 정부 중심 정책이다. 인재와 기업을 정부가 연결한다는 표현 같은 것들이 조금 좀 올드하다는 거죠. 그다음 현 교육 체제를 그대로 놓고 옛날 방식으로 교육하고 옛날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다음 영토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는 개념이 모호하다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어떤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람들 간의 인터페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브로그이고요. 예, 다 그래도 말씀드릴 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그 시간 관계상 막바로 우리 토론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두 토론자들 한 5분 정도 내외로 우리 정책 소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양당에 하여튼 그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와 바이브 컴퍼니 전문인부터 좀 시작하시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의 박수아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그 유명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오랫동안 전자정보 하면서 뵀던 그 저명하신 교수님들을 함께 뵈서 너무 반가운 자리였었고요. 사실은 뭐 이런 자리에서 또 함께 하게 되고 또 이경정 교수님하고 오랫동안 전자정보 관련된 정책들에 참여를 하면서 그 이경정 교수님의 뚝심에 대해서 굉장히 반한 1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그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서 오늘 패널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역시나 저의 그 바람을 지지 않고 역시나 굉장히 그 센 그 키워드들 몇 가지를 주셔서요. 한 3가지 정도만 저는 사실 저의 사견을 조금 포함해서 이 교수님께 추가적인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책이라든가 디지털은 이제는 한 가지로 통일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책도 사실은 우리가 대국민들에게 어떤 매력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에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은 사실 그 매력도 사용자들이 어떤 만큼 그걸 끌리는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굉장히 빅 브랜드 관련된 벤처로서 그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저도 역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샛별 배송이라고 하는 모 브랜드의 제품을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지금 이미 쓰고 있고요. 관련된 뭐 배송 관련된 뭐 카카오 관련된 브랜드들 모든 것들이 제 생활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정도면 누가 쓰라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끌어당기지 않아도 알아서 당겨가는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서 사실은 정책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기술의 옵션이라든가 어떤 그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자유의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두 번째 했던 규제와 관치로부터 해방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와 저는 일맥상통한다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규제와 관치로부터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관치가 아니라 균형을 잡아가는 어떤 새로운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좀 조망을 하고 거기 안에 각각의 어떤 주체 저희가 말하는 어떤 정부 그 관료기관이라든가 그리고 그 대국민 그리고 또 산학이라든가 이런 그 학교 관계자분들, 학계분들이 다 같이 어떤 균형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핵심이 좀 돼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전 세계가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인구 절벽이란 거시적인 이슈들이 분명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앞서 교수님 발표에서는 패스를 하셨지만 로봇 관련된 그 비교 사례가 있으셨습니다. 그 로봇 그 독일하고 프랑스에 관련된 정책인데 그게 사실은 인구에 관련된 감소 부분이 AI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많은 그 축소를 일으킬 거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최근에 어떤 전자정부를 쭉 끌고 오면서 이미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디지털 정책이 나아가 될 방향에 대해서도 그런 레퍼런스를 좀 사례를 해서 그런 규제와 관치가 어떤 통합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물린다 그러면 사실 또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말씀하셨던 발전적인 지속 가능 생태계 관련된 부분들은 그 앞에 그 대포폰 저도 굉장히 응원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 개인의 자유에 관련된 부분들이 AI라든가 기술 때문에 너무 제약을 좀 받고 있어서 이게 정말 민주주의에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의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가끔씩 예시로 좀 드는 그 박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그 우리나라 최고 정보통신 관련된 연구기관에 30년 가까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분은 지금도 지하철을 타실 때 개인 카드를 쓰질 않아요.
반드시 그 지폐를 가지고 가서 개인이 그 현금으로 그 지하철 쿠폰을 사고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의 모든 정보가 어딘가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위협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참고로 지능형 센터나 이런 부분들의 모든 관장을 하시는 국제 연구가의 책임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람들의 생활에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나의 자유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디지털 시대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저희가 스마트 시티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그 포피. 그러니까 PPP 플랫폼이라고 하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그리고 나서 피플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조화로움이 결국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중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의 디지털 정책이 그런 기반에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좀 되면 또 새로운 정부에서도 그런 디지털 정책이 잘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총평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이라든지 그 추가할 말씀 있으면은 뭐 여기 플로어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도 다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준 마인드랩 대표 이어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인드랩의 유태준 대표입니다. 1시간 넘게 여기까지 와서 판교에서 여기까지 와서 1시간 넘게 기다려가지고 5분 말씀 말하라고 하시니까 일단 최대한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간략히 저희가 뭐 하는지 말씀드리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 융복합 시대에 이른 우리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 이 점.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정책보다 더 중요한 변화 관리 뭐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작년 11월 23일 날 코스닥에 상장을 한 인공지능 회사고요. 인공지능 요소 기술들을 모아서 인공인간 AI 휴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산업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고 이번에 라스베가스 CES에 AI 은행원을 출품해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고 실제로 현재 신한은행에서 무인 브랜치를 열어서 인간 은행원을 AI 은행원으로 대체하는 게 작년 9월부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AI 은행원이 실제로 업무를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그 인공지능 산업이 기술을 개발하던 요소 기술을 개발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를 벗어나서 각각의 요소 기술이 인간의 성능 내지는 인간의 성능을 추월하거나 아니면 그 가깝게 가거나 하면서 그것들을 지금 조립을 해서 그걸 융복합한 그런 그 복합적인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서비스와 결합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산업 전체가 진화의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산업 한가운데서 그 회사를 이끌면서 현재 보고 있는 변화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AI 은행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그 음성 지능 또는 뭐 시각 지능 또는 언어 지능 이런 개별적인 지능들을 합쳐서 AI 휴먼이라고 하는 아예 인간을 만들고 그것이 은행 뱅킹 서비스랑 결합이 돼 가지고 합쳐져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단계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전체에서도 지금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개별적인 기술, 뭐 로보틱스와 또는 여러 가지 그 AI 어시스턴스 그런 기술들이 결합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자이언트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에 진출하는 걸 보면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서비스랑 결합이 되는 건데 그 서비스랑 결합된다는 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AI 은행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정부에서 이게 그 불법이라고 했었던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뭐 펀드 판매나 아니면 보험 판매 뭐 이런 것도 결합이 될 거고 또한 원격 의료를 하는 지금 최근에 이제 의뢰를 들어왔던 게
뭐 우울증 환자를 문진하는 뭐 이런 AI 휴머를 만들어 보자는 어떤 그 병원 쪽에서 의뢰가 있었는데 이렇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붙인다든지 하는 그런 AI 기술과 서비스가 붙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대한민국 스타트업들 그런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회사들이 정말 자유롭게 융복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굉장히 좀 그 이경준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AI 1등 국가를 목표로 이 부분을 굉장히 이 전체 발표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좋은 화두로 생각했는데 저희가 정말 1등 국가를 목표로 하려면 AI 기술과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는 이런 그 자유로운 환경 그리고 규제 혁파가 돼야 되는데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게 한 발 걸을 때마다 다 규제잖아요. 의료와 관련된 것들을 좀 하려고 그러면 의료법이고 금융과 관련된 AI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금융 관련된 법이 다 막고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그 대선 정국이나 아니면 정권 초반이 되면은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현 정부 초기에 총리실 그 직속으로 규제 혁파위원회 그 초반에 그 총리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규제 혁신에 대해서 의견을 뭐 말하라고 해서 굉장히 의견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그 규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제 마주칩니다. 근데 하여간 뭐 지난 과정도 보고 이제 그러면은 거의 된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저희 같은 데는 더욱 더 옥죄어지고 더 이상 그 이제 전 세계 어떤 인공지능 산업이 서비스와 그 기술을 결합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야 이게 참 진짜 너무나 많은 규제가 있다. 근데 그럼 이제 규제 혁파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오늘도 제가 아까 나와서 이렇게 좀 미리 와가지고 양 정당의 정책이라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저는 이제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게 그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는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정말 임플리멘트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에 대한 부분은 양당 다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 정당은 이 국민의 득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드는데 실제로 이제 그것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관료 세계의 아마 벽에 부딪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뭐 아까 말씀드렸 그런 경험 때문에 보면 이미 패턴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이제 임기 1년 차, 2년 차에는 뭐 그 같이 하는 척 하다가 3년 차쯤 되면 이게 우리 부서는 아니고 다른 부처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도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이제 저희가 그 두 가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공무원 세계의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것 때문에 마주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저희가 정부 과제 같은 걸 참여할 때 자본 잠식된 회사는 그 참여를 못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상장 제도로 보면은 이게 국제회계 기준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국제회계 기준으로 되면은 우리나라 그 투자가 전부 다 상한전환, 우선전환, ICPS로 투자를 받으면 그게 좀 부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얘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어요. 굉장히 우량한 상장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인 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재무 상태의 표기 문제니까 해결해 달라고 해가지고 사실 과기정통부나 아니면 그 산자부에다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다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해결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그리고 사실 그 지방자치제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그런 그 정부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오히려 민간 부분보다 더 그 스타트업들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갑질을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한테 AI 스타트업들한테 국방을 열어주고 거기서 기술 개발해가지고 그걸 갖고 민간 부분에 가서 전 세계에 팔아먹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알량한 그 정부 과제 주면서 그걸 갖고 스타트업들을 거의 착취하다시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저희가 지금 100개의 민간 프로젝트는 다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몇 개의 그 지방자치제나 정부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갑질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걸 했습니다. 오늘 뭐 이런 토론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비저너리하고 멋지고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AI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당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재의 현실들을 얘기할까 하다가 뭐 둘 다 얘기하라는 분들도 있고요. 후자를 얘기하라고 해서 짧은 시간에 어쨌든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정책도 좋지만 이게 실제로 관료 사회에 얘가 침투가 돼서 실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이 각각의 디지털 정책에 담으셨으면 아주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우리 저기 플로우에 계시는 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오늘은 정책 그 디지털 산업 정책에 관해서 우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교수님이 저기 그 굉장히 현실과 디지털 산업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면서 이 디지털 산업의 그 방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책은 또 정책이잖아요, 그죠? 정책으로서 하나의 그 방법론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야는 또 이게 대가신데 우리 이 교수가.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 하시고 그 부분적으로 우리 저기 그 유태준 마인드랩 대표가 그 규제 타파, 그다음에 이 사일로 부처 간의 이기주의에 관한 사일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그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체된다라는 현실적인 얘기해 주셨고, 또 우리 아까 저기 그 박수아 전무께서는 결국은 시장 중심적인 그러한 정책이 펴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들 좋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근데 저는 언뜻 생각해 보면 정책이란 것은 하나의 방법론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규제 타파, 시장 중심적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딱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저기 그 이 핵심 부에 있는 우리 여기 뭐 여의도 연구소장도 와 계시지만은 이러한 그 핵심 부에 있는 이러한 이 정부라든지 이런 그 국회라든지 이런 분야의 리더들이 과연 진정하게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그 융합을 할 수 있는 이 규제를 갖다 타파했을 때는 결국은 자기 권위가 실추된다, 상실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과연 내놓을 것이냐.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이게 규제 타파나 이런 데 위원회 많이 가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정부 부처끼리 싸워요. 법무부라든지 뭐 과학기재부라든지 뭐 금융이나 이런 데서는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렇지만 또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것도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이거는 과기정통부에서 해줘야 된다. 법무부는 또 이거는 법적인 면에서 이거 따져보면 안 된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회의 뭐 한 시간 올려서 10분밖에 못 하다 그러지만은 이 회의를 갖다 서너 시간 하더라도 많은 있는 얘기를 다 하더라도 결론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이라는 게 오늘 좀 그 이런 얘기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이 돼서 정책 개발하는 양당의 그런 그 싱크탱크에 이때가 이런 건 얘기들은 그냥 명목상으로는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근데 과연 how to do it,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규제를 타파하고 할 것이냐, 그렇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그래서 지금부터 한 7년 전인가요, 융합산업이 처음 태동됐을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융합산업 촉진법을 만들어라. 그래 부처끼리 다 참여하고 패스트 트랙을 갖다 패스트 트랙들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주무 그 책임 관청이라 그러지 말고 책임 부처라 그러지 말고 주무 부처를 정하고, 그다음에 주무 부처를 갖다가 주무 부처와 여러 관련 부처들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컨트롤 타워가 적어도 대통령 직속이라든지 국무총리 직속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뭐 기재부 관리들하고 만났을 때 고위국 뭐 차관급 이런 만났을 때 자 블록체인에 이런 문제가 있다. 두 부처가 상충하고 있다. 해결 좀 해라. 이건 주무부처는 금융위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알아서 해줍니다. 또 이거는 어디 뭐 산업자원부에서 할 일입니다. 이러한 그 핑퐁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다음 정권에서는 좀 우리 오늘 우리 이경준 교수의 이 디지털 산업에 대한 그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이 산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그러한 방법론이 곁들어진 규정 감각을 갖춘 소비자 보호, 뭐 산업진흥만 한다 그래서 정책이 꼭 맞을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 보호도 일면 놓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란 것은 소비자 보호, 산업진흥이 균형을 맞춘 그리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그 양당에서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저는 그런 말씀이 있고, 혹시 한두 분 뭐 말씀하실 일 있으면
모시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시죠. 우리 카메라 좀 해서. 제가 아주 고민하고 있는 문제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경정 교수님이 시장의 자유를이라고 외치셨는데 저도 동일한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모 정부 관료하고 이스라엘과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현황 보러 이스라엘을 딱 갔더니 이제 민간 기업들하고 이제 기업인들 40명하고 저는 교수 1사람 그리고 차관 1사람 이렇게 이제 같이 갔는데 이 기업인들하고 이스라엘 기업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나는 내 돈으로 왔거든. 여기 온 기업인들은 다 정부에서 돈 줘갖고 온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기업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정부는 뭐 하는 정부인데 기업인들이 밖에 나가서 구경하도록 돈을 대주느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제가 중소기업 정책만 지금 한 14, 15년째 보고 있는데 이 민간의 역량을 도대체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게 답이냐.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 필요하면 계속 정부한테 돈 달라 그래요. 정부의 돈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받았으면 관리를 해야죠. 그러면 자유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도대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정부의 돈을 전혀 받지 않고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도대체. 우리 구조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냐. 이 고민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데 대한 답이 있느냐. 두 번째 규제 이슈인데요.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우리 유태준 대표님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법을 만듭니다. 근데 실제로 무엇인가 실행되기 전까지는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무데도 규정된 바가 없어요.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터 찾아다니 저부터 찾아다니 야 빨리 이거 인증제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대통령이 개입해야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리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예컨대 내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전에 AI를 하셨으니까 내가 질문합니다. 만들기 전에 야 이런 제품을 만들려면 이런 규제가 있어 라고 딱 치면 우리 AI가 학습해서 답을 줄 수는 없을까요? 그게 전자정부의 우리 디지털 정부의 답이 아닐까요?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는지. 네, 그 두 가지만 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첫 페이지가 발전과 혁신의 성공 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 거래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죠. 예, 그 의료 서비스를 더 적은 비용으로 받을 방법이 있으면 원격 의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1995년에 전자상거래를 만약 금지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상인이 책을 가짜를 넣어서 보내면 어떡하냐. 스키화를 샀는데 돌을 넣어서 보내면 어떡하냐. 그런 게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는 그냥 금지하자. 예, 보호를 하는 거죠. 국민을. 근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리스크를 가지고 거래를 비용을 줄이는 저는 거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전과 그 혁신의 성공 원리를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재산권을 보호하고 활용한다. 그럼 우버를 우버를 왜 허용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차를 샀는데 내가 차를 별로 안 써. 그러면 내가 우버를 하는 거고요. 내가 집이 있는데 방 하나를 잘 안 쓰면 에어비앤비를 해야 되는 거고. 나의 재산권을 잘 활용하는 그리고 그거를 잘 거래해서 거래 비용을 줄이는 그 방법이 전 세계에 없다면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에어비앤비도 하고 우버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못하면 한국이 그만큼 느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발전과 혁신의 성공 원리에 따라서 줄일 거 줄이고 그리고 대기업이 R&D 지원을 왜 받아야 되냐 이거죠. 그럼 그런 거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기업 SI가 왜 삼성은 삼성 SDS 하면서 서로 고생하고 있거든요. 서로 싫어해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S는 삼성한테 매출하는 포션을 최대한 줄이면 정부에 갈 수 있게 해주자. 정부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럼 지금은 정부 전자정부 하는 분들은 공공 SI에서 대기업이 못 들어오니까 또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해서 왜 경쟁이 제한되니까 중견기업만 싸우고 있으니까 또 경쟁이 제한돼. 그래서 이런 경쟁을 고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서로의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고 거래 비용을 줄이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건 돈이 드는 일이 아니다. 근데 만약 이 3월 9일 날 선거가 있는데 오늘 1월 18일이잖아요. 이거 왜 하느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또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이 후보 시절에 지방으로 옮기겠다 공약을 해서 당선을 됐기 때문에 그나마 지방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 후보들을 잘 설득해서 오늘 사실 우리 여기 학회 교수님들이 양쪽 캠프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행사를 가지고 좀 큰 구조로 저는 오히려 여야 진보 보수가 아니라 디지털과 융합 분야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혁신할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개발해서 그런 기본 원리를 후보들에게 제공하면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그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아까 질문하신 거는 우리 끝나신 다음에 저희들이 좀 지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저기 그러면 하려고 2시간 내가 여기 있어야 되네 이렇게 그럼 유 불평을 대표 그러면 하시는데. 우리 저기 청중들이 원하시니까 그 간단하게 우리 하도록 합시다. 그 질문이 지금 말씀하신 게 탁 치면 규제 현황을 볼 수 있는 AI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너무 SF 영화를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아까 그 발표 말씀 때 했던 그 지방자치제 공무원분도 너무 SF 영화를 많이 보셔가지고 저희 기업한테 그 영화에서 보던 걸 만들어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분해를 하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로 나눠지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런 규제들을 각 부처 간의 규제를 뚫고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변화 관리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장시 우리 안 회장님 발표해 주시죠. 네. 뜨거운 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시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여러 가지 이슈 또는 뭐 문제들을 제기하신 근본 그 기제에는 뭐가 깔려 있냐 그러면은 세상이 엄청 많이 변하고 우리나라도 엄청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제도나 관습이나 또는 모든 그 환경들이 예전의 걸 그대로 그냥 바꿀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자유의사결정권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서 이제 상당히 수준들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해서 옳고 그러고 아까 익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내가 해보니까 이놈들이 돈 명의만 보내더라. 그럼 나는 안 하겠다. 그럼 그만둬. 근데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나는 좋은 거 많이 받았어. 좋아. 그러면 너는 해. 본인이 판단해서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 10개 중에 1개가 그런 문제 생기니 나머지 9개 너도 하지 마. 못해. 이게 이제 정부의 그동안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결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얼핏 또 생각나는 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할 일이 없는 경우도 생겨.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일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만드니까 잘 모르면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꾸 간섭하고 그러니까 결국 규제를 더 강화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유태준 대표님 저는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 말씀의 취지가 이제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그 자율권과 의사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정책을 아까 이 교수님이 행정학 하신 분이 저분 행정학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딱 저한테는 들어오더라고요. 자유화. 그 얘기 드리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책 발표 토론회가 정부 토론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마디로 뭐 저희들이 비교를 하면은 좋은 기술들 많고 서비스 많은데 결국은 뭐 가장 중요한 게 현실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 규제 이런 데는 혁파다 이런 결론으로 오늘 그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